이제부터 저는 비단 옷을 벗고 상투튼 사내로 살겠습니다. 한양성 남쪽 외진 산자락, 대문이 굳게 닫힌 백시사가 한 채였습니다. 방 안에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아비의 곁으로 차가운 달빛만이 창호지 문을 뚫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10살 난 어린 계집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곱고 서늘한 얼굴을 가졌으되 그 작은 두 손에는 낡은 은장도가 묵직하게 쥐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어린 계집아이가 은장도로 제 검은 머리채를 서걱서걱 잘라 상투를 틀어 올리더니 죽은 아비가 남긴 일문의 종이 5장을 품속 깊숙이 숨겨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계집아이가 왜 제 손으로 머리채를 자르고 사내 행세를 시작했을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행운 한 가마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는 숙종대왕 가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성 남쪽 외진 산자락에 자리한 백운학의 사가 안채에서는 핏방울이 마당 흙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가 그 이름 석자를 우러러보던 최고의 관상가 백운학이 제 손으로 대나무 붓을 들어 두 눈을 찔러버린 직후였죠. 백운학이 어떤 사내였느냐 하면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만 한번 들여다보면 재물운과 관운은 물론이고 어느 해 어느 달에 세상을 뜰지까지 훤히 꿰뚫어 보아 나라 안에서는 그를 국풍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상단대 행수들이 비단 꾸러미를 들이밀고 조정대 신들이 남몰래 줄을 서던 참으로 위세등등한 사내였지요. 그런데 어느 해봄부터인가 이 백운학이 사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손님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이 낫느니 미움을 샀느니 수군거렸지만 진짜 이유는 안채 별방에 꽁꽁 숨겨둔 10살 난 딸아이 설화 때문이었습니다. 설화가 태어나던 날 밤 산파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노떼야를 놓칠 뻔했다지 않습니까? 30년 산파 노릇에 이토록 눈부시게 곱고 서늘한 얼굴은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백운학은 그날 밤 관상책을 펴들고 핏덩이 딸의 얼굴을 밤새 들여다본 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비의 눈에는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던 겁니다. 설화는 대문 밖 세상을 알지 못한 채 사내 옷만 입고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10월 국화가 마당 담장 아래 노랗게 피어난 어느 저녁이었지요. 백운학이 사랑채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종이 5장에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밥상도 물린 채 그 종이 5장을 곱게 접어 나무 궤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죠. 훗날 어린 딸아이의 목숨을 10번도 넘게 구하게 될 이 종이 다발의 가장자리에 붉은 피가 번진 듯한 얼룩이 슬쩍 묻어 있었음을 늙은 할멈도 설화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삼경 무렵 사가 대문을 부수는 소리가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마당 가득 등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 한복판에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김대감이 성큼 앞으로 나섰죠. 국풍께서 딸을 낳으셨다기에 그 딸의 관상을 좀 보아주러 왔소이다. 김대감의 그 한마디에 백운학의 두 손이 소매 안에서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설화를 궁으로 들여보내 왕실을 뒤집을 밑돌로 삼으려는 그 시퍼런 속셈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백운학이 무릎을 꿇고 딸아이가 사흘 전 괴질로 죽었다며 조아렸으나 김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안채로 사내들을 드리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운학이 소매자락에서 대나무 붓을 꺼내 들었는데 붓끝이 뽑힌 자리에 뾰족하게 깎인 대나무 촉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눈이 본 것을 세상 누구도 못 보게 하리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운학이 대나무 촉으로 제 두 눈을 찔러 넣었습니다. 마당의 사내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었고 김대감마저 얼굴을 굳히며 뒤로 물러섰죠.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백운학은 꼿꼿했습니다. 눈이 멀고 입이 죽음을 앞두었으니 그 상도 함께 사라졌다는 국풍의 독한 선언에 김대감은 결국 손짓 한 번으로 사내들을 물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대감이 사라지고 나서야 안채문 틈으로 지켜보던 설화가 뛰쳐나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아비는 피 묻은 손끝으로 딸의 얼굴을 더듬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유언을 남겼죠. 사내인 척 살거라. 내가 여인인 것을 세상에 들키는 날, 이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상투를 절대 풀지 말거라. 그의 아비의 손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설화는 한참을 어깨만 들썩이며 울더니 마침내 눈물을 훔치고 서안 앞에 은장도를 집어들었지요. 은장도의 날이 촛불 아래에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10살 난 어린 계집아이가 제 등 뒤로 늘어진 검은 머리채를 왼손으로 끌어쥐고 오른손에 은장도를 목덜미 뒤로 가져갔죠. 싹둑 하는 마른 소리가 방안을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잘려나간 검은 머리채를 정수리 위로 감아 올려 무명끈으로 단단히 묶어내자 설화의 머리 위에 첫 쌍투가 섰습니다. 피 묻은 대나무 붓을 꽉 쥔 죽은 아비의 시신 앞에서 사내가 된 딸아이의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노을빛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잿더미 속 사내 백진호로 살아온 설화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이 자라고 있었지요. 한양성 종로 저작거리 뒷골목, 백진우관 상방이라는 낡은 팻말이 걸린 초당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1의 곱상한 젊은 사내 진우의 관상이 어찌나 서늘하고 용한지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무심하게 들여다보면서도 속으로는 단 한 사람, 10년 전 아비의 두 눈을 아삭한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조선팔도의 얼굴들을 샅샅이 훑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초당 앞에 정갈한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병호. 남촌 큰 길과 기와집에 홀로 계신 노모를 극진히 모신다 하여 며칠 뒤 나라에서 효자 정려문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 사내였지요. 한양성 안팎의 이름이 자자한 이 가짜 효자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관상을 보러 진우의 초당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나 손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진우의 서늘한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지요. 진우는 손님을 자리에 앉히고 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허나 손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진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지요. 이 사내의 얼굴 위에는 아비 백운하기 생전에 가장 무섭게 여기던 상 하나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바로 노모를 굶겨 방에 가두고 사흘에 한 번씩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살인귀의 상이었지요. 진우는 소매 안에서 두 손을 가만히 끌어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부로 그 상을 발설하면 정려문을 앞두고 있는 저 사내는 백진우의 초당을 통째로 태워버릴 것이 뻔했지요. 허나 저 사내의 노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후미진 방에서 신음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진우는 아비의 유언 첫 구절이 저절로 떠올랐답니다. 관상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관상은 그것이 관상이 아니라 흉기다.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의 상은 참으로 귀합니다. 나라에서 정려문까지 내리시니 어찌 이보다 더한 영광이 있겠습니까요? 조병호가 흡족한 얼굴로 수염을 쓸어내렸지요. 허나 진우의 다음 한마디가 조병호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답니다. 다만 손님의 사가 뒤뜰 우물 옆 흙바닥 아래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는 상이 함께 보이는군요. 그것을 잘 다스리셔야 이 정려문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병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지요. 이 사내가 뒤뜰 우물 옆 흙바닥 아래 무엇을 감춰두고 있는지 백진우가
어찌 알고 있단 말입니까? 조병호가 자리에서 급히 일어서며 복채를 던지듯 놓고 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허나 그자가 문지방을 넘는 그 순간 진우가 등 뒤에다 대고 한마디를 더 던졌지요. 내일 해질녘 그 우물가에 제가 한번 다녀가겠습니다. 조병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사라졌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초당 뒷방에서 아비가 남긴 유언 5장 중 첫 번째 종이를 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아비의 곱고 단단한 필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살인귀의 상을 가진 자를 만나거든 그 사가에 반드시 반나절만 머물러라. 그 짧은 시간이 애먼 목숨 하나를 구한다. 진우는 그 종이를 다시 곱게 접어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진우는 조병호의 사가 뒤뜰 담장 옆에 서 있었지요. 담장 안쪽 우물가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답니다. 진우는 담장 아래 뚫린 개구멍 하나를 눈여겨보아두고 잠시 뒤 그 개구멍을 통해 뒤뜰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우물가로 다가간 진우가 발끝으로 흙바닥을 톡톡 두드려 보았지요. 한쪽 흙에서 텅 빈 울림이 저 아래에서 되돌아왔답니다. 진우가 두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오래된 널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널판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그 아래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좁은 사다리 하나가 어둠 속에 뻗어 있었답니다. 진우가 촛불을 켜들고 그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어디선가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촛불을 한쪽 벽으로 비추자 그곳에 쇠사슬로 손목과 발목이 묶인 백발 노파 한 분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답니다. 노파의 몸은 뼈만 남을 지경으로 말라 있었고 저고리는 오래도록 갈아입지 않아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노파가 촛불 빛에 눈을 겨우 뜨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시오, 내 아들이 보냈소이까?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아니올시다. 마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노파가 10살에 아비를 잃고 사내 옷을 입은 채 살아온 자기 자신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지하실 사다리 위에서 조병호의 격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남의 사가에 함부로 들어와 무엇을 하는 게냐. 지하실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병호의 얼굴은 어제 초당에서 보았던 그 정갈한 효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에는 살기가 그득했고 손에는 도끼 한 자루가 서슬퍼렇게 들려 있었지요. 진우는 촛불을 지하실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사다리 아래에 선 채 조병호를 향해 두 손을 모았답니다. 조나리, 이 지하실의 노마님은 나리의 어머님이 맞으신지요? 조병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내 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내 놈의 목을 잘라 이 흙 아래 함께 묻어주마. 진우는 오히려 침착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노마님을 이대로 두시면 나리께서는 일의 아내 관아에 잡혀가시게 될 상이 올시다. 조병호가 사다리를 반쯤 내려오다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진우가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촛불에 비추어 보였답니다. 그 종이에는 아비 배군학의 필체로 적힌 관상책의 한 구절이 담겨 있었지요. 살인귀의 상은 반드시 그 손끝에 흔적이 남는다. 손톱 밑에 검은 기미가 생기고 손등에 자잘한 반점이 돋는다. 그 반점이 3개를 넘어서면 그 목숨이 관아의 형틀 위에서 끝난다. 진우가 조병호를 향해 나직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리의 손등에 이미 반점이 2개 돋았습니다. 3번째 반점이 돋기 전에 저 노마님을 밝은 세상으로 모시지 않으시면 나리 스스로 형틀 위에서 목숨을 잃으실 것이 올시다. 조병호가 자기 손등을 내려다보았지요. 정말로 손등 위에 자잘한 검은 반점 2개가 돋아 있었답니다. 물론 이것은 진우가 어제 초당에서
이미 눈여겨보아둔 것이었고 그자의 나이와 술버릇을 감안하면 흔한 노인 반점에 지나지 않았지요. 허나 조병호의 얼굴에서 살기가 서서히 거쳐나갔습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노마님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나리께서는 그저 지켜만 봐 주십시오. 진우가 지하실 벽으로 돌아가 노파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쇠사슬을 살펴보았지요. 쇠사슬 끝에는 오래된 자물쇠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 그 자물쇠가 어찌나 낡았는지 촛불에 비추어 보니 자물쇠 몸통에 녹이 소복히 앉아 있었답니다. 진우가 지하실 바닥에서 주먹만한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돌로 자물쇠의 목을 두어 번 내려치자 낡은 쇠고리가 힘없이 두 동강 났지요. 노파의 손목이 10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순간이었답니다. 노파는 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우는 그 야윈 몸을 등에 업고 사다리 위로 한 칸 한 칸 올라갔지요. 사다리 위에 서 있던 조병호는 도끼를 힘없이 늘어뜨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답니다. 지하실 밖으로 나온 진우가 뒤뜰 흙바닥 위에 노파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노파는 뒤뜰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지요. 진우가 조병호를 향해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았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노마님을 관아 앞 의원댁에 모셔다 드릴 것이 옳시다. 나리께서 어찌 처신하시는가는 나리의 손등에 도들 3번째 반점에 달려 있습니다. 조병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그자는 도끼를 흙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뒤뜰 담장 아래에 스르르 주저앉았답니다. 진우는 노파를 등에 다시 업고 조병호의 사가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식경 뒤 진우는 저작거리 뒷골목의 늙은 의원댁 문을 두드리고 노파를 그 안으로 모셨지요. 그 의원은 진우가 지난해 그 어머니의 관상을 봐주고 3일 뒤 세상을 뜨실 것이라 미리 일러준 인연이 있었답니다. 그 예언대로 어머니를 여인 의원은 진우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어 이번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노파를 안방으로 모셔드렸지요.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에서는 놀라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효자문을 세우기로 되어 있던 남촌 조병호가 새벽녘 관아 앞에 스스로 나아가 자기가 지난 10년간 노모를 지하실에 가둔 사실을 이실직고 하였다는 것이었지요. 관아에서는 조병호를 옥에 가두고 정려문 예정지에 세워졌던 임시표지를 그날로 걷어냈답니다. 한양성 안의 아녀자들은 저작거리 우물가에 모여서 한숨을 쉬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조씨가 10년 동안이나 노모를 굶겨왔다니 사람 얼굴만 봐서는 정말 알 수 없구먼. 허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종로 뒷골목 백진우 관상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소문의 어디에도 실려있지 않았지요. 진우는 그저 여느 때처럼 초당문을 열고 첫 손님을 자리에 앉히고 그 얼굴을 잠시 들여다볼 뿐이었답니다. 그날 저녁 초당문을 닫고 뒷방에 홀로 남은 진우는 아비의 유언 첫 번째 종이를 다시 폈습니다. 종이 위에 그 문구를 손끝으로 오래도록 쓸어보다가 진우가 나직히 혼잣말을 하였지요. 아버님, 오늘 첫사람을 살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비의 대답이 있을 리 없었지만 어디선가 감나무 잎사귀 하나가 창호지 문에 부딪혀 사그락 소리를 냈답니다. 진우는 종이를 곱게 접어 다시 품속에 갈무리하며 눈을 감았지요. 그 순간 진우의 눈시울이 아주 잠깐 붉어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작거리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남몰래 돌기 시작했답니다. 종로 뒷골목의 백진우 관상방이 사람의 앞날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려낸다는 소문이었지요. 이 소문이 며칠 뒤 한양성 다른 한 사가의 사랑채까지 흘러들어가게 될 줄은 진우 자신도 그때는 몰랐답니다. 조병호 사가의 지하실이 세상에 드러난 그날 이후 종로 뒷골목 백진우 관상방의 나무 팻마 앞에는 손님이 더욱 붐비게 되었습니다. 허나 세상에는 밝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는 은밀한 사연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은밀한 사연들이 조정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는 그 조정의 어둠 속에서 젊은 도사 하나가 백진우의 초당문을 두드리게 된 사연이 올시다. 봄이 다 가고 초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한양성 안팎이 며칠째 어수선한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지요. 지난 열흘 사이에 조정 정삼품 이상의 대신 3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는데 그 셋이 하나같이 저녁 수라를 들고 나서 반식경도 되지 않아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것이었답니다. 의원들이 시신을 살펴본 결과 3사람 모두 몸속에 아주 미묘한 도끼가 남아 있었다는 소문이 저작거리까지 흘러나왔지요. 허나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조사하고 있었답니다. 이 극비 수사를 맡은 이가 바로 의금부의 젊은 도사 한재하였지요. 한재하는 나이가 갓 30을 넘긴 젊은 관인이었는데 2년 전 문과에 급제하여 의금부로 들어온 이래 그 강직함과 명민함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답니다. 허나 이번 사건은 재하가 지금껏 다룬 어느 사건보다도 어려웠지요. 죽은 대감들의 사가를 뒤져도 독약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수라간의 노비들을 잡아다 취조해도 실마리 하나 나오지 않았답니다. 새 대감의 얼굴을 뉘어놓고 며칠을 들여다보아도 재하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재하의 부하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나직히 아뢰었습니다. 날이 요사이 종로 뒷골목에 백진우라는 관상나리 하나가 참으로 용하다 하옵니다. 남촌 조병우의 지하실도 그자가 밝혀냈다는 소문이 자자하지요. 재하가 관상가 따위를 믿는 위인은 아니었답니다. 허나 조정 대신들이 죽어나가는 이 위중한 판국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였지요. 그날 밤 재하는 부하들을 물리고 홀로 도포를 챙겨 입었습니다. 허리에 찬 환도를 소매자락 안으로 감추고 삿갓을 깊이 눌러쓴 채 종로 뒷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1시경쯤 걸어 도착한 초당 앞에는 아직 손님 한 사람이 문지방을 넘고 있었지요. 재하는 그 손님이 사라질 때까지 담벼락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렸답니다. 밤바람이 재하의 도포 자락을 훑고 지나갔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두어 번 이어졌지요. 마지막 손님이 초당을 빠져나가고 나서야 재하는 삿갓을 조금 들어 올리며 나무 팻말을 다시 올려다 보았습니다. 백진우 관상방. 그 5 글자를 조용히 되뇌던 재하가 마침내 손을 뻗어 문을 두드렸지요. 문 안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드시지요. 재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관상방 안에는 촛불 2 자루만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방 한복판에 낮은 서안 뒤에 백진우가 앉아 있었지요. 재하가 삿갓을 벗어 옆에 놓으며 자리에 앉았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지요. 재하는 이 관상나리가 소문보다 훨씬 젊다는 사실에 잠시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눈매가 서늘한 젊은 사내였는데 이목구비가 어찌나 곱상한지 어느 대감댁 도련님이라 하여도 고지곳대로 믿을 만한 인물이었지요. 허나 그 2 눈만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재하의 얼굴을 훑어보는 그 눈빛이 마치 사람의 살을 벗기고 뼈를 들여다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지요. 재하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온 까닭은 관상 때문이 아니요. 요사이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소이다. 진우가 나직히 대꾸했지요. 저작거리에 오는 손님들의 얼굴에서 근래 흘러가는 일들의 냄새는 대강 맡고 있습지요. 재하가 소매 안에서 접힌 종이 5장을 꺼내 서안 위에 나란히 펼쳤답니다. 그 종이 5장에는 죽은 대감 셋의 얼굴을 관인들이 그려낸 초상과 아직 살아있으되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대감 2의 얼굴이 담겨 있었지요. 이 5 얼굴을 잘 보아주시오. 이 얼굴들에서 공통되게 익히는 것이 있는지 알고자 왔소이다. 진우는 재하가 펼쳐놓은 5장의 초상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얼굴,
두 번째 얼굴, 세 번째 얼굴,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얼굴까지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진우가 마침내 나직히 입을 열었지요. 이 다섯 분 모두 이마 한복판에 아주 옅은 그림자가 얹혀 있소이다. 관상에서 이 자리에 이런 그림자가 얹히면 그 사람 뒤에 누군가가 서서 그 목숨을 노리는 상이지요. 재하가 자기도 모르게 서안 앞으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답니다. 그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도 얼굴에서 읽히오이까.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을 미루고 오히려 재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재하는 그 시선에 낯설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한 식경이나 될까 싶은 짧은 침묵 뒤에 진우가 다시 서한 위 초상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다섯 분의 이마 그림자가 하나같이 왼편 위에서 오른편 아래로 흐르고 있소이다. 이 방향의 그림자를 얻는 자는 대개 조정 안에서 세를 크게 얻은 위인이지요. 재하가 낮게 되물었지요. 그 위인의 이름을 관상에서 읽어낼 수 있소이까. 진우가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이름까지는 어림도 없지요. 허나 그자가 죽은 대감들의 밥상 위에 손을 대었을 리는 없고 아마도 그자를 위하여 손을 대는 이들이 따로 있을 것이 옳시다. 재하는 진우의 그 말에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재하가 밤낮으로 뒤쫓았지만 실마리 하나 잡지 못한 그 큰 그림을 이 젊은 관상가가 종이 5장을 손끝으로 짚어보고 한 식경 만에 그려낸 것이었지요. 재하가 잠시 침묵하다가 서안 아래로 손을 뻗어 미리 준비해둔 은자 꾸러미를 진우 쪽으로 밀어놓았답니다. 복채는 넉넉히 드리겠소이다. 앞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소이까. 진우가 은자 꾸러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도로 밀어 돌려보냈지요. 복채는 필요치 않소이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소이다. 재하가 눈썹을 살짝 올렸답니다. 청이라니 말씀해 보시지요. 진우가 나직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도사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김에 이 자리에서 한 도사의 관상을 잠시 봐드리고자 하오이다. 이 청을 들어주시겠는지요. 재하가 잠시 당황했지요. 이 자리에 온 목적은 관상이 아니었건만 이 젊은 관상가는 오히려 자기 얼굴을 내놓으라 청하고 있었답니다. 재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서안 앞에 자세를 바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시오이다. 진우가 서안 위 촛불 하나를 조금 옆으로 옮겨 재하의 얼굴에 그 빛이 고루 닿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재하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답니다. 첫 번째로 이마를, 그 다음으로 두 눈썹과 눈매를, 그 다음으로 콧등과 인중을 지나 아래턱까지 진우의 시선이 천천히 흘렀지요. 재하는 그 시선을 마주받으며 처음에는 담담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얼굴이 이 젊은 관상가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겨지는 듯한 야릇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문득 재하의 시선이 진우의 서안 위 손끝에 가서 멎었지요. 진우가 서안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짚고 있었는데 그 손끝이 유난히 희고 가늘었답니다. 관상가라는 것이 대개 험한 세월을 살아온 유인들이라 손끝이 굳고 거칠기 마련이건만 이 사내의 손끝은 마치 규방에서 자란 어느 낭자의 손끝처럼 곱디고 왔지요. 재하가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얼른 시선을 거두어 촛불 쪽으로 옮겼답니다. 허나 그 아주 짧은 순간의 흔들림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상이란 상대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가까지 살피는 일이었으니까요. 진우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사라졌답니다. 재하는 자기가 왜 갑자기 이 젊은 사내의 손끝을 바라보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지요. 한 식경이 지나고 나서야 진우가 촛불에서 시선을 거두어 재하를 다시 마주 보았답니다. 한 도사의 상은 대체로 곧고 강한 상이 올시다. 왕을 지키는 충신의 상이지요.
재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진우의 다음 한마디가 재하의 어깨를 딱 굳게 만들었지요. 허나 한 도사의 상에는 한 가지 어두운 대목이 함께 얹혀 있소이다. 한 도사께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어느 한 여인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릴 상이 올시다. 방 안의 촛불 심지가 한 번 크게 흔들렸답니다. 재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 젊은 관상가가 방금 무슨 말을 뱉었는지 재하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3번은 되풀이 되었답니다. 한 여인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다는 그 말이 재하의 심장을 아주 서늘히 훑고 지나갔지요. 재하가 겨우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되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얼굴에서 읽히오이까. 진우가 나직히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그것까지는 이 관상가의 눈으로도 어림이 없소이다. 다만 한 도사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순간 한 도사의 눈빛이 오늘 밤과는 크게 달라져 있으실 것이지요. 재하는 그 말을 뱉는 진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관상가가 방금 자기가 뱉은 예언을 스스로도 낯설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재하는 어렴풋이 알아차렸지요. 허나 그 이유까지는 알 도리가 없었답니다. 재하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지요. 오늘 밤 이 관상 잊지 않고 새겨두겠소이다. 진우도 마주 일어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답니다. 조정의 그 5장 초상권은 이 관상가가 내일 다시 살펴 사흘 뒤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소이다. 재하가 삿갓을 다시 눌러쓰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허나 문지방을 넘은 재하가 반걸음쯤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지요. 등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나직히 흘러나왔던 것이었답니다. 한 도사, 그 여인을 만나시거든 부디 도망치지는 마시지요. 재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1시경쯤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아무 대꾸도 없이 밤길로 걸음을 옮겼지요. 초당문 안쪽에서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재하가 뒷골목 어귀에 이르러서야 자기 손끝이 도포 자락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재하는 그 손끝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지요. 조정 대신들의 죽음 앞에서도 손끝 한 번 떨어본 적 없던 자기 손이 어찌하여 오늘 이 밤길에서 떨리고 있는지 재하 스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답니다. 한편 초당 안에서는 진우가 서한 앞에 앉은 채 자기 손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10년 동안 사내옷 안에 감추고 살아온 이 손끝이 오늘 밤 처음으로 어느 사내의 시선 앞에서 뜨거워졌다는 사실이 진우 자신도 낯설었답니다. 이 관상이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예언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재하와 진우는 서너 번을 더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재하가 가져다 준 초상 5장 위에 자기가 새로 읽어낸 문양들을 붉은 붓으로 짚어 표시하였고, 재하는 그 표시를 바탕으로 조정 안에서 5 대감과 얽힌 인맥을 소리 없이 추려갔지요. 사흘째 되던 저녁, 재하가 초당문을 두드리며 나직히 말했답니다. 오늘 밤 이 관상나리를 모시고 한 곳을 다녀오려 하오이다. 진우가 서한 앞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어디를 말씀이시온지요. 재하가 소매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서한 위에 펼쳤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도성 북쪽 산자락 아래 한 사가의 위치가 그려져 있었지요. 죽은 대감 셋이 모두 세상을 뜨기 이래전에 다녀간 사가올시다. 그 사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하였으나 오늘 밤 그곳을 살펴보아야 하겠소이다. 진우는 잠시 종이 위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도포 자락을 여미며 일어섰답니다. 함께 가시지요. 두 사람이 초당을 나선 것은 이경 무렵이었습니다. 재하가 앞장을 서고 진우가 그 뒤를 반보 뒤에서 따랐지요. 한양성 북쪽 대문을 빠져나갈 무렵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게 흐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성 밖 오솔길로 접어들자 이내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재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상날이 오늘 밤은 이만 돌아가시지요. 빛발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이왕 나선 걸음이니 그 사가만 살피고 돌아가겠소이다. 재하는 잠시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걸음을 옮겼답니다. 두 사람은 빛발을 뚫고 산자락 아래 사가까지 이르렀지요. 허나 그 사가는 이미 오래전에 비어있는 곳이었답니다. 대문에는 자물쇠가 녹슬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지요. 재하가 담장을 살짝 넘어 들어가 사가 안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반년은 진한 발자국 몇 개가 흙바닥에 남아있는 정도였답니다. 두 사람이 헛걸음을 하고 사가를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숲 너머에서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가 마른 소리를 냈지요. 재하가 순식간에 진우 앞으로 몸을 옮기며 환도를 뽑아들었답니다. 숲에서 검은 옷을 걸친 사내 다섯이 순식간에 튀어나왔지요. 그자들의 손에는 짧은 환도가 각각 한 자루씩 들려 있었답니다. 재하가 진우를 뒤로 밀며 낮게 외쳤습니다. 저 뒤 바위 뒤로 몸을 숨기시오. 이 자들은 사람을 노리는 자객이 올시다. 진우가 뒤로 몸을 옮기는 순간 자객 하나가 진우를 향해 짧은 화살 하나를 쏘았지요. 그 화살이 진우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진우가 몸을 옆으로 크게 기울였답니다. 재하가 그 광경을 곁눈으로 확인하고는 눈빛이 삽시간에 서늘하게 굳었지요. 이 젊은 도사가 지금껏 조정 안에서 이름을 얻어온 것은 관인의 명민함 때문만이 아니었답니다. 2년 전 문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재하는 남쪽 지방의 어느 이름난 검객 문화에서 검을 배웠던 위인이었지요. 재하가 환도를 두 손으로 낮게 그려쥐고 그대로 5 자객 사이로 파고들었답니다. 1시경도 되지 않아 5 자객 중 4이 흙바닥에 쓰러졌지요. 마지막 한 자객이 도망을 치려 하였지만 재하가 그 뒷목을 환도 자루로 내리쳐 정신을 잃게 만들었답니다. 재하가 숨을 고르며 몸을 돌린 순간 진우가 바위 뒤에서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싼 채 반쯤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빛발이 그 사이에도 굵어져 진우의 도포 자락이 어깨에서 짙게 얼룩져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재하가 진우에게 달려가 어깨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살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깊게 박히지는 않았지만 화살 촉에 무엇인가 발라져 있었는지 상처 자리 주변이 이미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독이 발린 화살이 올시다. 지금 당장 응급을 놓지 않으면 반시경 안에 정신을 잃으실 것이 올시다. 재하가 진우를 부축하여 산자락 아래 오래된 동굴 하나로 옮겼답니다. 동굴 안은 다행히 마른 흙바닥이 넓게 있어서 재하는 그 위에 자기 도포를 벗어 깔고 진우를 눕혔지요. 허나 상처 자리에 응급을 놓으려면 진우의 저고리를 벗기고 어깨를 드러내야 했답니다. 재하가 순간 잠시 망설였지요. 관상날이 상처를 살펴야 하니 저고리를 잠시 헐어놓겠소이다. 부디 개의치 마시오. 정신이 반쯤 혼미해진 진우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자기 저고리 앞섭을 그어쥐었답니다. 허나 그 손끝에는 이미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재하가 진우의 저고리 어깨를 조심스레 헐어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재하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진우의 저고리 아래로 드러난 것은 사내의 어깨가 아니었답니다. 가슴을 단단히 동여맨 무명궁대가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하얗게 드러났고 그 위로 여인의 것이 분명한 가녀린 어깨선이 옅게 드러났지요. 재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이 젊은 관상가가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재하의 머릿속에서 뒤늦게 정리되기 시작했지요. 지난 사흘 동안 초당에서 마주 앉을 때마다 재하의 시선을 붙잡던 그 흰 손끝, 은은히 풍기던 낯선 분내, 서늘하고도 축축하던 그 눈빛까지 이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졌답니다. 그리고 그자가 사흘 전 밤 초당에서 뱉었던 한마디가
재하의 귓가에 다시 살아났지요. 한 도사, 그 여인을 만나시거든 부디 도망치지는 마시지요. 재하는 그 예언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회수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혼미하게 눈을 반쯤 뜨고 있던 진우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한 손으로 재하의 손목을 끌어쥐었지요. 한 도사, 오늘 밤 본 것은 그대의 눈속 깊이 봉인해 주시오. 재하는 진우의 손목이 자기 손 안에서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재하가 낮게 대답했지요. 오늘 밤 본 것은 오늘 밤과 함께 이 동굴 안에 남겨두리다. 진우의 손끝에서 힘이 풀리며 정신이 그대로 스르르 놓여 나갔답니다. 진우가 정신을 되찾은 것은 다음날 아침 해가 이미 중천에 오른 시각이었습니다. 낯선 방 안이었고 창호지 문틈으로 봄볕이 부드럽게 스며들어오고 있었지요. 옆자리에 재하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젯밤 동굴 안에서 오간 짧은 대화 이후로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은 상태였지요. 진우가 자리에서 몸을 조심스레 일으켰습니다. 어깨에 응급이 이미 다 마무리되어 있었고 저고리 위로 새 도포까지 얹혀 있었지요. 재하가 벽에 기댄 채 나직히 입을 열었답니다. 오늘 아침 이 사가는 조용한 반가의 작은 별채에 올시다. 이곳 주인은 나의 오랜 벗이니 오늘 밤까지는 몸을 눕히고 계시지요. 진우가 재하를 마주보며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어젯밤 그 자객들은 어찌 되었는지요. 재하가 잠시 말을 골랐지요. 산자 하나를 데리고 도성 안으로 돌아왔소이다. 그자의 품 안에서 이 물건 하나를 얻었소이다. 재하가 소매 안에서 나무패 하나를 꺼내 서안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그 나무패에는 조정 삼정승 반열에 있는 김대감 사가의 문패 형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지요. 진우가 그 나무패를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아주 잠깐 굳어졌답니다. 10년 전 그 밤 어린 딸아이 앞에서 아비의 두 눈을 앗아간 그자의 이름이 바로 김대감이었으니까요. 허나 진우는 그 얼굴빛을 곧 다시 가라앉히고 재하를 향해 나직히 말했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관상이 올시다. 한편 그 시각 북촌 김대감의 사가 사랑채에서는 김대감이 문객 하나와 나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문객이 두 손을 조아리며 아뢰었지요. 어젯밤 산자락 사가로 보낸 다섯이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젊은 도사가 남달리 검을 다룰 줄 아는 위인인 듯 하옵니다. 김대감의 눈매가 서늘하게 좁아졌답니다. 이 김가의 이름이 저 종로 뒷골목까지 흘러들어가지 않기를 바랐건만 이미 늦은 모양이구나. 문객이 조심스레 아뢰었지요. 대감마님, 요사이 저 종로 뒷골목의 백진우라는 관상나리가 저 젊은 도사와 자주 어울리고 있다 하옵니다. 그 관상나리를 먼저 이 사가로 불러들여 얼굴을 살펴보시는 게 어떠하올지요. 김대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늙은 도사 하나가 나직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하시지요. 대감, 이 늙은 것이 그 젊은 관상가의 얼굴을 함께 살펴드리오이다. 이 늙은 도사는 김대감이 10년 전부터 곁에 두고 있는 위인이었지요. 두 눈이 이미 오래전에 멀어 사물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람의 목소리와 걸음걸이와 숨결만으로 그 관상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김대감이 손짓 한 번을 하자 문객이 그날 저녁으로 종로 뒷골목의 초당에 소 한 장을 보냈지요. 진우가 별채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던 그날 저녁 초당의 늙은 할멈이 소 한 장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소 한 장에는 김대감의 사가에서 다음날 오시에 관상을 청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지요. 진우는 소 한 장을 받아든 순간 아비의 유언 5장 중 아직 펴보지 않은 마지막 한 장을 품속에서 꺼내 들었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아비의 필체로 이런 한 구절이 적혀 있었지요. 내 얼굴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날, 이 5번째 종이를 펼쳐라. 그날은 곧
이 아비가 남긴 상투를 스스로 풀 때이니라. 진우는 그 한 구절을 손끝으로 오래도록 쓸어보았답니다. 10년 동안 진우가 지켜온 아비의 유언은 상투를 절대 풀지 말거라 였건만 이 5번째 종이에는 정반대의 문구가 담겨 있었지요. 아비는 10년 전 그 밤에 이미 오늘 이 날을 내다보고 상투를 언젠가는 스스로 풀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종이 안에 남겨둔 것이었답니다. 진우의 두 눈에서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다음 날 오시 진우는 북촌 김대감의 사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객이 진우를 사랑채로 안내하였고 사랑채 안에는 김대감과 그 옆에 늙은 맹인도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김대감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짧게 말했답니다. 저작거리의 관상이 용하다 소문난 백진우라. 오늘 이 김가의 얼굴을 한번 살펴주시게. 진우가 자리에 앉아 김대감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지요.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얼굴이었답니다. 10년 전 아비의 두 눈을 앗아간 그 자가 오늘 진우 앞에서 태연히 앉아 자기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진우는 소매 안에서 두 손을 가만히 끌어쥐었답니다. 허나 진우가 아직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옆자리에 늙은 맹인도사가 나직히 김대감의 소매자락을 건드렸지요. 대감마님, 이 젊은 관상가의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소이다. 김대감이 눈썹을 살짝 올렸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늙은 도사가 진우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나직히 말했지요. 이 젊은 관상가께서 사랑채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시는 걸음이 사내의 걸음이 아니었소이다. 사내는 문지방을 넘을 때 오른발이 먼저 나가고 여인은 왼발이 먼저 나가지요. 이 젊은 관상가께서는 왼발을 먼저 내미셨소이다. 김대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답니다. 늙은 도사가 계속하여 나직히 아뢰었지요. 게다가 이 관상가께서 방금 자리에 앉으실 때 소매자락에서 아주 옅은 분내가 흘러나왔소이다. 사내의 사가에서 좀처럼 나기 어려운 냄새 올시다. 김대감의 시선이 진우의 얼굴을 서늘히 훑어 내려갔답니다. 10년 전 그 밤의 어린 계집아이의 얼굴이 김대감의 기억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요. 김대감이 문객을 향해 손짓 한 번을 하였답니다. 이 관상가의 상투를 잠시 풀어보아라. 문객 둘이 진우의 양쪽 팔을 붙잡고 세 번째 문객이 진우의 상투 위 무명끈을 뜯어내렸지요. 10년 동안 진우의 정수리 위에 서 있던 그 상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비의 유언대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풀리는 순간이었답니다. 검은 머리채가 어깨선 아래까지 스르르 흘러내렸지요. 진우의 얼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앞에서 여인의 얼굴로 드러났답니다. 김대감이 오래도록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나직히 웃음을 흘렸지요. 과연 그 밤의 어린 것이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났구나. 배군학이 스스로 두 눈을 앗아가면서까지 감춰둔 그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김대감이 문객을 향해 다시 손짓하였답니다. 이 아이를 당장 별채에 가두어라. 오늘 밤 안으로 그 얼굴을 궁궐 안으로 들이리라. 문객들이 진우의 팔을 잡아채려던 찰나였습니다. 풀린 머리채를 한 여인, 백설화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서늘한 조소를 터뜨렸지요. 10년 전 핏빛 은장도를 쥐고 있던 그 어린아이의 도끼 서린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내 아비의 두 눈을 뽑아낸 자리에서 대감의 얄팍한 운명이 어찌 끝나나 궁금하였건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로군. 김대감이 흠칫 놀라 물러서자 설화가 김대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시퍼런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대감의 미간에 맺힌 흑기가 이미 명궁을 덮었고 양쪽 뺨의 관골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소. 이는 대감이 부리던 사냥개들에게 도리어 물어뜯겨 관아의 형틀에서 피를 토할 상이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은 내 상투가 풀리는 순간이 곧 대감의 목줄이 끊어지는 순간임을 내 아비가 남긴 유언장에서 보았기 때문이지.
그 서슬퍼런 외침이 사랑채를 쩌렁쩌렁 울리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벼락 같은 고함과 요란한 발소리가 몰려들어왔지요. 의금부에서 나왔다. 대역 주인 김대감을 당장 추포하라. 한재하가 의금부 군졸 수십을 이끌고 사가 대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친 것이었답니다. 설화에 소름 돋는 예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들이닥친 군졸들을 보며 김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지요. 지난밤 설화가 던져준 단서를 바탕으로 재하가 잡아들인 문객들이 의금부 형틀 위에서 대감의 만행을 낱낱이 토설했던 것입니다. 진우가 치밀하게 쳐놓은 관상의 덫과 재하의 칼날이 완벽하게 맞물린 결과였죠. 궁지에 몰린 김대감이 발악하며 소매자락에서 단검을 꺼내 들려 했으나 설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재하가 쏜살같이 사랑채 문지방을 넘어와 환도, 자루로 김대감의 손목을 단숨에 박살 내버렸기 때문이지요. 김대감의 손에서 단검이 마룻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지요. 옆자리에 있던 늙은 맹인도사는 이 어수선한 소리 속에서도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자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진우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나직히 한마디를 던졌지요. 배군하게 따님을 이 자리에서 뵐 줄이야. 이 늙은 것이 눈은 멀었으되 오래 살고 볼 일이 올시다. 진우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답니다. 풀린 머리채를 한 손으로 끌어쥔 채 김대감을 마주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재하가 진우의 옆으로 다가와 자기 도포를 벗어 진우의 어깨 위에 조용히 얹어 주었답니다. 풀린 상투가 여인의 어깨선 위로 흘러내리던 그 모습이 재하의 도포 자락 아래에 부드럽게 감추어졌지요. 김대감이 그 광경을 마주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김가가 조정 안에서 세운 세월이 몇 해인데 저 종로 뒷골목의 관상가 하나와 새파란 도사 하나에게 이 자리를 내어준단 말이냐. 재하가 김대감을 향해 나직히 한마디를 던졌지요. 김대감의 죄상은 이미 조사가 끝나 있소이다. 조정 대감 셋의 밥상 위에 손을 댄 문객 둘이 어제 저녁 의금부 형틀 위에서 이실 짓고 하였지요. 이제 남은 것은 대감의 자백 하나뿐이 올시다. 김대감이 재하를 노려보다가 옆자리의 늙은 맹인도사에게 시선을 옮겼답니다. 자네가 그 세월 동안 이 김가의 앞날을 그리 살펴놓고 오늘 이 자리는 미리 알려주지 못하였는가. 늙은 도사가 나직히 웃음을 흘렸지요.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이 대감의 관상을 처음 본 10년 전에도 이 자리는 대강 눈에 얹혀 있었소이다. 다만 그 자리가 언제 올지 그것만 감추어 두었지요. 김대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답니다. 늙은 도사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며 진우를 향해 두 손을 앞으로 모았지요. 배군학 선생의 따님께 이 늙은 것이 마지막 예를 올리오이다. 10년 전 그 밤에 이 늙은 것이 대감 곁에 서 있었으니 그 죄값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치르오리다. 늙은 도사는 그 말을 끝으로 소매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봉지 하나를 꺼내 들이켰답니다. 봉지 안에 담겨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자는 반씩경도 되지 않아 사랑채 마룻바닥에 스르르 몸을 눕혔지요. 두 눈이 이미 오래전에 멀어 있던 그 얼굴 위로 마지막 옅은 미소 하나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의금부 군졸들이 김대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사랑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김대감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이 꿇리는 순간 진우가 사랑채 문지방까지 걸어 나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지요. 10년 전 그 밤 아비 앞에 서서 두 눈을 앗아갔던 그자가 오늘 이 마당 흙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답니다. 진우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저 풀린 머리채를 한 손으로 끌어쥔 채 김대감이 군졸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만 보았답니다. 재하가 진우의 옆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이까? 진우가 나직히 대답했지요. 오늘 아버님이 10년 만에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되었소이다. 그 한마디를 뱉는 진우의 목소리가 재하가 지난 며칠 초당에서 마주하던
그 젊은 관상가의 목소리와는 이미 다른 결로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1회가 지났습니다. 김대감의 죄상이 조정 안팎으로 낱낱이 드러나면서 10년 전 백운하게 사가의 야습을 걸어 그 두 눈을 앗아갔던 사연도 함께 조정에 올라갔지요. 주상께서 백운하게 결백을 뒤늦게 밝히시고 그 유일한 혈육 백설화의 신분을 아비의 이름 아래 복권하셨답니다. 한양성 안에서는 열흘 남짓 그 사연이 저작거리 이야깃거리로 오르내리며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한숨을 쉬며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조선 최고의 국풍이 자기 두 눈을 스스로 앗아가면서까지 지켜낸 딸이 저 관상날이었다니 그 아비의 마음이 오죽하였겠는가. 허나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 백설화 본인은 그 열흘 동안 사가 대문을 굳게 닫고 안채 밖으로 걸음을 내지 않았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백설화는 10살의 아비를 잃고 사내 옷을 입은 채 10년 세월을 걸어왔던 여인입니다. 그 10년 동안 지켜온 상투가 마침내 아비의 유언대로 스스로 풀리게 되었으니 이제부터가 진짜 백설화의 세월이라 할 것이지요.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는 상투를 벗은 그 여인이 어떤 봄을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짧은 후일담이 올시다. 1회가 지나고 나서야 백설화가 사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백설화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 자락이 이른 봄 바람에 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검은 머리채는 정갈하게 뒤로 넘겨져 무명끈으로 낮게 묶여 있었답니다. 늙은 할멈이 뒤따라 나오며 저고리 소매자락을 몇 번이나 다듬어 주었지요. 아씨, 어찌나 고우신지 이 늙은 것의 눈에도 눈물이 다 나오려 하옵니다. 백설화는 나직히 웃음을 흘렸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백설화가 걸음을 옮긴 곳은 한양성 남쪽 산자락 아래 아비 백운하기 잠들어 있는 선산이었지요. 산길로 접어드는 오솔길 어귀에는 한재아가 정갈한 도포를 걸치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재아가 백설화를 마주하는 순간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지난 며칠간 재아가 마주해 온 사람은 사내옷 아래 여인이 숨어있는 젊은 관상가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여인의 옷을 입은 낯선 낭자였답니다. 허나 그 얼굴만은 지난 사흘 초당에서 마주 앉던 그 얼굴 그대로였지요. 재아가 잠시 헛기침을 하고 나서 나직히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오늘 이 길은 이 사람이 함께 걸어도 되겠소이까? 백설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자락 아래 아비의 봉분 앞에 다다르자 백설화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봉분 옆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이른 봄 바람에 아직 잎사귀도 나기 전인 그 가지 사이로 볕이 곱게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백설화가 아비의 봉분을 향해 큰절 3번을 올렸지요. 그리고 나직히 아비를 부르는 목소리가 봉분 위로 흘러내렸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이 딸은 사내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백설화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나직히 한마디를 이어갔지요. 아버님이 10년 전 그 밤에 남기신 유언은 이 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풀어놓았습니다. 상투를 절대 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실은 언젠가 스스로 풀 날이 오리라는 뜻이었음을 이 딸이 이제야 알아들었습니다. 봉분 위로 이른 봄 바람 한 자락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백설화의 옆에 서 있던 재아가 소매자락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조심스레 백설화의 손 위에 얹어 놓았지요. 그것은 옥으로 곱게 깎아 만든 비녀 한 개였답니다. 재아가 나직히 말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낭자의 머리 위에 이 비녀 하나를 꽂아 드리고 싶소이다. 낭자께서 허락하여 주시겠소이까? 백설화가 아비의 봉분을 잠시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재아가 백설화의 뒤로 돌아가 낮게 묶인 무명끈을 조심스레 풀어내었지요. 검은 머리채가 백설화의 등 뒤로
다시 한번 스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재하가 그 머리채를 두 손으로 곱게 끌어모아 정수리 위로 감아 올렸지요. 10년 전 그 밤 어린 딸아이가 스스로 자기 머리채를 감아 올려 상투를 틀던 그 자리에 오늘 이 봄날 이 자리에서 한재하의 두 손이 옥비녀를 꽂아 넣었답니다. 재하가 백설화의 옆으로 돌아와 나직히 한마디를 던졌지요. 이 사람의 관상에 한 여인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릴 상이 새겨져 있다 하셨지요. 오늘 보니 이 사람이 목숨이 아니라 이 마음을 통째로 빼앗기어 이리 서 있을 상이었나 봅니다. 백설화가 재하를 마주 바라보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음을 흘렸답니다. 그 웃음이 이른 봄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흩어져 갔지요. 두 사람이 아비의 봉분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 위로 산자락 위 볕이 곱게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그해 여름이 오기 전 한재하와 백설화의 혼례가 조촐하게 치러졌지요. 늙은 할멈이 신부의 화장을 손수 매만져 주었고 조병호 사가에서 구해낸 그 노마님이 신부의 손을 잡아주며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양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 혼례 이야기를 저작거리 우물가에서 오래도록 입에 올렸지요. 조선 최고의 국풍이 스스로 두 눈을 앗아가면서까지 지켜낸 딸이 마침내 여인의 이름을 되찾고 그 딸을 지키어낸 젊은 도사와 백년 가약을 맺었다니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이 팔도에 또 있겠는가. 세월이 흘러 백설화는 두 아이의 어미가 되었답니다. 허나 그 뒤로도 백설화는 아비 백운학이 남긴 관상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다만 그 관상책을 이제는 자기 얼굴을 감추기 위하여 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억울한 이들의 얼굴을 살펴주기 위하여 폈다지요. 이 이야기가 훗날 한양성 저작거리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백설화 부인의 관상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관상은 남의 얼굴에 새겨진 앞날을 읽는 관상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스스로 풀어낼 줄 아는 관상이라고 말이지요. 10년 동안 사내로 살아온 어느 관상가의 상투가 마침내 스스로 풀리던 그 봄날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올시다. 오늘 야다몽달샘에서 준비한 백운학과 그의 딸 설아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10년을 사내로 살아야 했던 어린 딸의 모진 세월, 그리고 딸을 지키고자 기꺼이 두 눈의 빛을 버린 아비의 맹세가 참으로 시리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복수와 인연의 고리를 푼 뒤 마침내 상투를 내리고 비녀를 꽂은 설아의 모습이 마치 짙은 어둠을 뚫고 붉게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처럼 강렬하고도 고결하게 마음에 남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관상은 남의 운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풀어내는 것이라는 설아 부인의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야다몽달샘에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옛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